24페이지 그대로 펴니다. 자, 그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을 했는데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자,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죠. 효력 요건은 그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가질 것.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가질 것. 자, 의사표시가 합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게 이제 효력 요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갑과 을이 계약을 하기를 같이 살자고 혼인계약할 수 있죠. 그럼 같이 살자고 혼인계약을 하면 당사자 있나요? 목적 있나요? 의사표시 있나요? 그럼 이 둘이는 법률상 부부로 성립했습니까? 아니죠. 혼인신고를 해야 되죠.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그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고 배웠죠. 그럼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요 세 가지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죠. 근데 혼인계약과 같은 특수한 계약에서는 저 세 가지 외에도 and 신고라는 또 하나의 행위가 있어야만 됩니까? 그럼 일반적인 계약에서 계약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혼인계약에서의 혼인신고는 특별한 계약에서 필요한 또 하나의 특별한 요건입니까? 그럼 요 혼인계약에서의 혼인신고는 일반 성립 요건이다, 특별 성립 요건이다. 특별 성립 요건. 그럼 1차 관문도 두 가지가 있네요. 일반 전형이 있고 특별 전형이 있을 수도 있죠. 그 누구는 시험 치면 들어와 대학을, 누구는 말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다. 자, 그럼 부동산 매매할 때 계약금 계약할 수 있나요? 계약금 10% 주기로 계약할 수 있죠. 당사자 있다 없다? 목적 있죠. 의사표시 있죠. 이 계약 성립행금비가 계약금 지불해야 됩니까? 계약금의 일부라도 지불돼야 계약이 되는 거지, 계약금 주겠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되죠. 그럼 계약금 계약과 같은 특수한 계약에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는 세 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and 계약금 지불이라는 또 하나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까? 그럼 계약금 계약에서 일정한 계약금 지불은 일반 성립 요건이다, 특별 성립 요건이다. 그렇게 성립 요건은 다시 일반, 특별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자, 하나 더. 자, 갑이라는 자가 유언을 할 수 있죠.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누군가한테 주겠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은 혼자 하는 거니까 계약은 아니에요. 그래도 법률 행위니까. 단독으로 하는 행위인데 당사자 있다 없다? 한 명도 당사자입니다. 혼자도 당사자, 둘이도 당사자, 본인도 당사자잖아. 그럼 당사자 있죠? 의사표시 있나요? 목적 있나요? 1차 통과. 1차 통과했죠? 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다고 치고 확정되고 유언하는 자의 유언이 유언하고자 하는 목적이 확정되어 있을 수 있죠. 가능하죠. 적법하죠. 사회적 타당성 갖추었죠. 유언하는 과정에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하자가 있는, 사기당한 것도 협박당한 것도 농담을 한 것도 아니죠. 그럼 모든 효력 요건을 다 갖추었다 안 갖추었다? 지금 효력 요건을 다 갖추었죠. 그럼 효력 요건을 다 갖추면 효력이 발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근데 안 해. 다 갖추면 발생해야 되는데 효력을 발생하려면 갑이 사망해야 돼. 유언에서는 유언한 자가 사망해야 상속이 되든가 뭐 옮겨가든가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이 요건만 갖추면 효과가 나와야 됩니까? 그런데 유언과 같은 법률행위에서는 모든 효력 요건을 다 갖추고도 유언한 자가 사망해야 된다는 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효과가 나오나요? 그럼
일반적인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일반 효력요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유언에서의 유언자의 사망은 일반 효력요건을 다 갖추고도 하나 더 필요한 특별한 효력요건입니까? 효력요건도 다시 일반, 특별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그럼 자,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은 특별 효력요건이죠. 다시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토지 팔거라고 시키면 아들은 아버지의 물건을 대신 팔러 가는 대리죠. 실제로 을이 아버지의 물건을 대신 파는 요 매매는 대리죠. 대신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지금 을이 실제로 남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유권 대리 행위. 있을 유자니까. 아버지가 시킨 적도 없는데 아버지 재산 들고 팔러 갈 수도 있나요? 그럼 실제 을은 남을 대신하는 행위를 했지만 권한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럼 없을 무자를 써서 무권 대리 행위. 그럼 아버지가 시킨 적도 없는데 함부로 아버지 이름 팔아서 집 팔아 제끼면 이 무권 대리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내 허락 없이 내 재산 팔러 갔으면 그 계약을 인정할 수는 없죠. 무효란 말이야. 당사자 있다 없다? 목적 있죠. 의사표시 있죠. 1차 통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으면 1차 통과입니다. 제정신이죠. 확정됐죠. 가능하죠. 적법하죠. 사회적 타당성 있죠. 의사표시 합치하고 하자가 없죠. 모든 효력요건 다 갖추었다 안 갖추었다? 그럼 유효가 돼야 됩니까? 무효가 돼야 됩니까? 그런데 무효잖아요. 유효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무효가 되어 있죠. 그럼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일반적인 효력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되지만 남의 물건을 대신 파는 대리행위에서는 모든 효력요건을 다 갖추고도 본인한테서 실제로 대리권을 받아와야 된다는, 정당한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는, 요게 하나 더 필요합니까? 유효가 되려면. 자, 이거 일반 효력요건이다, 특별 효력요건이다. 특별 효력요건. 자, 다시.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 사고 팔 수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하면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입니다. 허가 받으면 유효. 지금은 무효. 자, 지금은 무효입니까? 허가 받으면 유효입니까? 그럼 무효가 됐다, 유효가 됐다, 왔다 갔다 하나요? 이런 걸 유동적 무효. 허를 유자, 움직일 동자. 나중에 배우고. 자, 이 계약을 할 때 당사자 있죠? 목적 있죠? 의사표시 있죠? 성립했죠? 1차 통과. 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추면 유효가 돼야 됩니까? 무효가 돼야 됩니까? 다 갖추었어. 다 갖추어도 관할관청의 허가라는 또 하나의 요건이 있어야만 유효가 됩니까? 그럼 이거 없으면 무효죠? 그럼 관할관청의 허가는 모든 효력요건을 다 갖추고도 또 하나 필요한 특별한 효력요건 맞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할 때 관할관청의 허가는 일반 효력요건이다, 특별 효력요건이다? 자, 갑과 을이 매매를 할 수 있죠. 매매라 좀 쉬운 걸 할게요. 내일 비가 오면 1억 주겠다고 했단 말이야. 계약할래? 응, 했단 말이야. 자, 내일 비가 오면 1억을 주겠다는데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안다 모른다. 그럼 장래가 불확실합니까? 그럼 그냥 1억 주겠다고 해도 계약이 되는데 비가 오면 주겠다고 뭔가를 붙인 거죠. 그래서 계약에다가 뭔가를 갖다 붙였죠. 이렇게 장래가 불확실한 걸 붙이는 걸 족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용돈 인상 10등만 올리자. 우리 등수 10등만 올리면 용돈 인상 해줄게. 아버지는 꼭 조건을 달더라. 이런 소리 하나요?
그게 불확실한 거거든. 10등 올린다는 게 불확실하죠. 불능. 갑자기 10등 올린다는 건 불능. 자, 이런 걸 조건부 계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당사자 있죠? 목적 있죠? 의사표시 있죠? 일자 통과. 이 당사자가 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출 수 있죠? 그럼 1억 받는다 안 받는다? 유효가 되면 1억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근데 못 받아. 내일 비가 와야 돼. 비 안 오면 못 받고 비가 와야 받죠? 그럼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돼야 된다는 것은 조건의 성취라는 요건이 하나 갖추어져야만 받는 거죠. 이건 일반 효력 요건이다. 특별 효력 요건이다. 자, 그럼 시험에 다음 중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1. 당사자가 권리 능력을 가질 것. 2. 목적이 확정될 것. 3. 목적이 가능할 것. 4.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관할관청에 허가가 있을 것. 5.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답은요? 네? 의사표시 자체는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의사표시가 합치하고 하자가 없는 건 효력이라도 의사표시 자체는 성립요건이죠. 답은? 그럼 4개는 효력요건인데 하나는 성립요건이니까 답이 보이죠? 이렇게 시험 놓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다음 중 법률행위가 특별히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자, 1.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그 다음에 5번에 당사자가 행위 의사능력을 가질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답은요? 다 효력요건이잖아요. 5개가 다. 근데 4개는 특별 효력요건입니까? 하나는 일반 효력요건입니까?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특별이란 글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에 따라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같은 효력요건 중에서 일반인지 특별인지 찾는 걸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한 문제. 세련된 문제. 그게 자 24페이지 봅니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의 1. 모든 법률행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립요건이 최소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는 있어야 되죠. and 특별한 법률행위에서는 특별한 요건이 또 필요하다. 예컨대 유언에 있어서 일정한 방식, 유언에 있어서 사람이 사망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자필 서명을 해야 된다든가 혹은 녹음을 제출해야 된다든가 성인 2명을 참여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게 방식입니다. 그냥 지 혼자 유언했다고 해서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게 방식. 뒤에 질권 설정 몰라도 돼. 그럼 여기서 저한테 배운 게 2개 더 있죠.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불, 혼인계약에서 혼인신고 있죠. 그런 게 더 중요하죠. 나중에 한 20일쯤 돼서 강의 노트 받으면 다 있으니까 그 안에 다 적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효력요건에 가면 일반적 효력요건에 아까 했죠. 특별효력요건에 특별한 법률행위에서는 예컨대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하나 더 해놨죠.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도 이야기했죠. 그런 것들이 특별효력요건. 4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 2, 3, 4, 5를 맞추려면 3개만 갖고는 안 돼. 자, 요게 두 번째 논리. 자, 그 다음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자, 29페이지를 가면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 문제 풀 수준은 아닌데 자, 29페이지에 가서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4번 있죠? 4번 문제 있나요?
4번 문제에서 기억 니은만 보러 갑니다. 일단은 기억에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승치는 특별 효력 요건 맞나요? 예, 그럼 맞겠지 뭐. 니은 당사자의 권리 능력은 성립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그럼 니은은 틀렸죠. 그 판단하시겠나요? 그렇게. 그 문제 풀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 내려간다라는 거. 이제 30페이지로 갑니다. 문제 풀자는 게 아니고 연습해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사자가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지만 그 사람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가지라고 했죠. 권리 능력이 뭔지, 의사 능력이 뭔지, 행위 능력이 뭔지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나오는 족족 할 건데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 이게 뭔지를 설명한 것은 11월, 12월 입문 과정에서는 설명해 줬거든요. 그럼 11월, 12월 강의를 들어가면 의사 능력과 권리 능력의 차이, 제한 능력과의 차이 있겠죠? 그걸 참조하세요.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이제 목적이 확정되면 유효입니까? 확정되면 유효입니까? 그럼 불확정되면 무효. 가능하면 유효죠. 그럼 불가능하면 무효. 앞으로 불가능을 불능이라고 한다. 가능, 불능 이렇게 표현할 거랍니다. 자, 적법하면 유효입니까? 그럼 반대로 위법하면 무효.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면 유효죠. 그럼 없으면 무효. 이쪽에 해당하면 유효, 이쪽에 해당하면 무효. 일단은 자, 그래 놓고 이제 하나씩, 지금까지는 거시적으로 전체를 봤죠. 이제는 모자이크 맞추듯이,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보러 가는 것. 자, 첫 번째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최고 위에 올라갑니다. 자, 법률행위의 목적을 범위를 좀 줄여서 계약의 목적으로 이해하고, 법률행위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계약이니까. 그럼 계약의 목적이란, 쉽게 말해서 목적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계약이 당사자가 원한 대로,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확정할 수 있는 것이라야 되고, 이행할 수 있는 것이라야 되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것이라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제1절 목적의 확정을 가는데, 이 목적의 확정은 단독으로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 넣을 만큼 오지선다가 없어요. 그래서 자, 아파트 분양 청약할 수 있다 없다? 아파트 청약에 참가해서 아파트 하나 분양받을 수 있죠. 내가 몇 호실 받을지 이 계약할 때 안다 모른다? 모를 수 있죠. 모르는 게 많죠, 사실은. 그래도 계약은 된 겁니까? 됐죠. 3년 뒤가 되면 이제 드러납니까? 내가 몇 층 몇 호 받는지 드러나죠. 그럼 법률행위 할 당시, 계약할 당시에는 어느 호실을 받을지가 확정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래도 계약은 된 겁니까? 법률행위의 목적은 성립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고, 장차 이행기에 확정될 수 있는 기준만 지금 있으면 됩니까? 그게 하나. 끝. 그래서 확정은 오직 하나, 그것이 놈이다. 그럼 이제 그 이번에, 다만 법률행위의 목적은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진 않고 장차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하나만 지문 보시면 돼요. 나머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 태아를 위해서 교육보험 들 수 있나요? 그럼 태아를 위해서 교육보험 들 당시에는 태아가 살아서 태어날지, 학교 가게 될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그래도 계약은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능하면 유효죠. 불가능하면 무효죠. 여기 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11월, 12월에는 적법, 위법에 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임의규정, 강행규정 이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11월, 12월 걸 동영상을 반드시 듣고 와요. 그걸 들어주는 게 70% 정도씩은 겹치면서 가거든요, 항상. 근데 2달 만에 다 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소속들이. 그럼 중간중간에 빠져나간 것은
보완이 돼야 되니까 꼭 들어요. 다른 과목 복습하지 말아요. 학교론 빼놓고. 1차는 복습을 하고 2차는 이제 수업만 들으면 돼요. 그 복습할 시간에 다시 1차 봐요. 지금 전 과목 다 복습할 이유가 없어요. 자, 세 번째, 가능불능에서 이제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주관적 불능이 있을 수 있고 객관적 불능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불능이다 불능이다 말하는 것은 주관적인 걸 말한다, 객관적인 걸 말한다. 100m 12초에 뛰나요? 12초에 뛰는 사람 봤나요? 그럼 이건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되죠. 이게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그게 주관적. 100m 5초에 뛰나요? 누구라도 안 되나요? 그게 객관적. 그럼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는 누구는 가능한데 누구는 불가능한 걸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야 돼.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어야 돼. 그게 불능. 그럼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불능은 객관적 불능을 공부하겠죠. 두 번째, 일시적 불능을 앞으로 공부할까요? 영구적 불능을 할까요? 자, 영구적. 자, 주택이 불타면, 계약할 때 도장 찍었던 그 주택이 불타면 그와 똑같이 생긴 주택은 다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게 불능이에요. 영구적이잖아요. 그런데 주택 계약을 했는데 주기로 한 날짜에 안 줘. 왜 안 주냐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고인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럼 지금은 못 주죠. 그런데 그 사태가 끝나면 줄 수 있나요? 그게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인 것은 불능이에요. 지체지. 지연되고 있는 거지 불가능한 게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하는 불능은 일시적이다 영구적이다. 자, 불능은 한강에 빠진 보석 하나를 찾기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있죠. 사실적 불능일까요? 물리적 불능일까요? 한강에 빠진 보석 하나를 찾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는 가능해. 근데 과학적으로는 물 퍼내면 되죠. 뭐 얼마를 동원하든 몇 명을 동원하든 몇 년이 걸리든 물 퍼내고 있으면 옆에서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죠 저거.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불능은 과학을 기준으로 한다,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한다. 사실적 불능도 불능이란 거죠. 그 사회통념을 줄이면 신의칙. 계약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 이걸 두 자로 줄이면 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 다섯 자로 늘리면 이렇게 본다. 우리가 하는 민법의 이상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 쉽게 갈까요? 다수가 원하는 쪽이 옳은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이 옳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게 이 말이에요. 그게 신의칙이고, 그게 조리고, 그게 사회통념이고, 사회 일반인들이 인식이 이렇다면 그게 맞지 않겠나? 그겁니다. 그럼 이건 개인주의다, 집단주의다. 집단주의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집단주의를 살고 있는 게 전체주의. 개인주의는 아까 이야기했던 16세기, 17세기에 그렇게 잘못된 약속도 지켜지는 시대가 그게 개인주의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법률적 불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부 1처제죠. 중동은 일부 1처제입니까? 일부 4처제라고. 그 4명의 처까지 이룰 수 있죠. 이 일부 4처제의 기본은 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일까요?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여자를 위해서. 일부 4처제는 여자를 위한 겁니다. 왜? 유럽과 아시아 중간에 중동이 있죠. 그 전쟁터죠. 전쟁이 나면 여자를 죽인다, 남자를 죽인다. 그럼 살아남은 와이프는, 살아남은 애들은, 살아남은 여자는 누가 돌봐야 됩니까? 살아있는 남자가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의 품으로 와야 돌본다고. 남을 돌봐주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두 번째 처, 세 번째 처로 맞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중동에서는 대신에 재혼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사처제 이런 것은 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란 말이에요. 운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원래 뜻은 남자는 빨리 죽는 수밖에 없어요. 여자 많으면 빨리 죽죠. 조선시대 왕들을 봐봐. 조선시대 왕 중에서 딱 3명을 제외하고는 다 50전에 죽었잖아요. 여자 많으면 빨리 죽어. 근데 오래 산 사람이 영조, 선조 이런 분들이죠. 그게 정상적인 이 대갓집 중전에서 나온 게 아니고 무수리에서 나왔을 때. 그래서 어머니가 좀 신분이 비천했을 때 오래 살아. 그러니까 한여 출신이 튼튼해. 거기서 난 애가 튼튼하다니까요. 그게 오래 산다고. 자, A가 B를 데리고 구청에 와서는 혼인신고할 수 있죠. 구청 직원이 어머야 아이씨 유부남이구만. 결혼했는데 뭘 또 혼인신고를 하러 왔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찾아왔잖아요. 좀 봐줘. 봐준다 뭐 봐준다. 이 구청 공무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부럽다고 했겠죠. 자, 봐주는 나라도 있나요? 중동은 봐주겠죠. 어떤 나라의 법률로는 가능해도 어떤 나라의 법률로는 안 되는 불능. 이걸 법률적 불능. 이거 시험 나오면 사건이죠. 자, 가별한테 토지를 팔았습니다. 5월 달에 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줄 수 있다 없다? 토지 줄 수 있다 없다? 그런데 4월 15일 날 국가가 도로 만든다고 수용했어. 토지는 있습니까? 토지가 사라진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법률로는 이제는 어리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갑은 넘길 수 있다 없다? 불능이죠. 물건이 없어서 불능이 아니라 법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까? 이런 불능을 법률적 불능. 토지가 수용되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우리 시험이겠죠. 이제 나오면. 자, 이 불능을 중심으로 조금 보는데 31페이지 보시면 최고 위에 법률행위의 성립 당초부터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른바 원시적 법률행위는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때 그 불능이 확정지게야 무효고 물리적으로는 물론 사회관념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도 불능이다. 즉 사실적 불능도 불능에 속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고 뒤로 넘어가면 32페이지에 3번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 불능. 남은 데도 나는 안 되는 것이 주관적 불능. 객관적 불능은 무효지만 주관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 있죠. 앞으로 우리가 하는 불능은 주로 객관적 불능을 공부한다는 것. 4번 법률적 불능과 사실적 불능이 있다고 했죠. 법률적 불능이든 사실적 불능이든 무효. 다시 31페이지로 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테마. 그나마 여러분이 11월, 12월에 수업을 들었으면 이거 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자, 10억짜리 주택 매매 계약할 수 있나요? 계약하는 당일날은 계약금 10% 주는 게 상식이죠. 자, 5월 달에 중도금 줄 수 있나요? 20%. 자, 마지막 6월 1일 날 잔금 주고받기로 할 수 있죠. 자, 등기전 언제 해줄까요? 그럼 마지막 6월 1일 날 한 사람이 잔금 줄 때 한 사람이 등기전 해주는 이게 부동산 거래죠. 자, 계약하는 당일 날 사고 팔았던 주택이 이미 한 달 전부터 불타고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갑은 팔 수 없는 주택을 팔겠다고 계약했죠. 을은 받을 수 없는 주택을 받겠다고 계약했죠. 계약하기 전부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이미 불가능해졌던 상태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계약할 때는 있던 주택이 중도금 받고 나니까 5월 15일쯤 돼서 산불로 사라질 수 있나요? 갑이 관리소홀로 불릴 수도 있나요? 계약할 때는 있었나요? 지금은 줄 수 없나요? 이런 불능을 후발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의 차이는 계약할 때부터 불가능했느냐,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불가능해졌느냐, 그게 기준이죠. 기준 잡는 날짜가 언제다? 계약하는 날 성립시. 그럼 주택이 다 타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죠. 원시적 전부 불능이 되면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까? 그럼 찾을 수 없는 보석을 찾겠다고 계약한 거나 줄 수 없는 주택을 주겠다고 계약한 거나 실현 불가능하죠.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가 무슨 뜻이죠?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게 없으면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가 무효라고 했죠. 그럼 이제 갑은 주택을 줄 의무를 면했다 안 면했다? 을은 대금 지급할 의무를 면했나요? 그럼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게 없으면 제 갈 길로 가면 되죠. 그게 무효의 뜻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무효이고, 아니 나는 이 계약이 될 거라고 믿고 계약금 맞추기 위해서 은행에서 선이자 떼가 왔잖아. 벌써 계약이 될 거라고 믿고 KTX 타고 비용 들어가면서까지 서울 올라왔잖아. 그런데 이 손해를 왜 내가 봐야 되지? 처음부터 갑이 주택이 불타 있었다는 진실을 알려줬더라면 들어가지 않을 돈이 들어간 겁니까? 근데 왜 이 손해를 내가 봐? 을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럼 계약과 관련한 본질적인 주고받는 것은 서로 없어졌다고 치고 계약하기 위해서는 소소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걸 왜 내가 책임지지? 이걸 한번 따져볼 수 있다 없다. 이 따져보는 문제를 우리는 앞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535조라는 이 법조문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이 법조문은 어떤 상태에서 등장합니까? 반드시 원시적 전부 불능이라는 공간이 마련돼야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원시적 전부 불능이 아닌 곳에서 출현을 하면 O도 X다. X라는 겁니다. 반드시 걔는 저 상태만 올라와야 돼. 자, 이걸 만약에 301호라고 가정하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 301호라고 가정하면 이 사람이 301호에서 아침에 출근했죠. 그럼 저녁에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예? 302호 들어가면 사건 터진 거죠. 그럼 자기가 들어온 방에 자기가 들어가야 됩니까? 다른 방에 들어가면 O도 X다. X 그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뭐 하는 사람인지는 나중에 하고 이 사람 어디 삽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 때는 그 사람을 먼저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를 먼저 아는 것. 주소를 파악하는 게 공부의 첫 번째입니다. 70%입니다. 자, 계약할 때 주택이 반만 불탈 수 있나요? 전부 다, 일부 다? 그럼 다 타면 전부 불능, 반만 타면 일부 불능. 그럼 일부 불능이 되면 앞으로 담보 책임을 따진단 말이에요. 조문이 20개나 있어요. 자, 조문이 거의 20개 가까이 있는 이 담보 책임은 어떤 상태에서 등장합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저기 가면은 또 예외가 있어. 예외는 나중에 배우잖아요. 우선은 주소만 크게 잡아 놓자는 거예요. 자, 그럼 원시적 일부 불능이라는 공간에서는, 302호라는 공간에서는 담보 책임이 출퇴근해야 되죠. 계약할 때는 주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택을 주기로 했던 채무자, 갑의 잘못으로 주택을 불태울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어리면 갑을 비난한다는, 갑이 관리소홀로 불냈으니까 비난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가 내한테
주택 줄 채무를 네 잘못으로 불이행을 했으니까 책임을 지라고 하겠죠. 그 책임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네하고의 계약은 없던 걸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해제. 또 네 때문에 지금 이삿짐 센터하고 계약할 수 있나요? 미리 계약하잖아요. 250만 원, 300만 원 주고 계약해놨는데 들어가야 될 집이 사라졌죠. 그럼 그 계약금 떼인다 안 떼인다? 이삿짐 센터에 준 돈을 떼잖아요. 그럼 그걸 왜 내가 손해보지? 갑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갑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손해배상할 수 있다 없다? 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수도 있죠. 이때는 천재지변으로 불날 수 있죠. 그럼 이제 주택은 없어졌고 어리 갑을 비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산불을 막지 못했냐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비난할 수는 없지만 돈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도 못 받았는데 줘야 돼 내가 집값을? 이게 따질 수 있죠. 이걸 우리는 위험부담이라고 한다. 그럼 537조, 538조는 위험부담. 541조부터 있는, 아니지, 543조부터 있는 14개 조문은 해제. 자, 이런 일들을 겪지 않고 6월달이 탁 되면 어른 등기소 앞에서 서로 만나기로 했죠. 갑은 뭐 들고 가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 가야 되죠. 어른요. 빈손으로 오면. 빈손으로 오면 여러분이 어른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수표냐? 혹시 수표로 왔냐? 아닌데 돈 없는데. 일단 먼저 주택을 넘겨주면 그걸 은행에 담보로 해서 잔금 칠게. 여러분이 갑이면 넘겨준다 안 넘겨준다? 뭐라고 말할까요? 미쳤나? 미쳤냐? 네가 잔금 주기 전까지는 등기 이전 못 해준답니까? 잔금과 등기 이전은 동시에 주고받자입니까? 그럼 동시에 주고받자는 동시행의 항변권은 주고받을 때 나온다. 자, 계약법 이론이 총 6개입니다. 계약법 이론이 6개인데 5개가 위치 잡고 있단 말이에요. 겹치기 출현이 있다 없다? 303호에서 출근했다가 304호로 밤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자기가 들어가야 될 방이 지정되어 있나요? 그럼 겹치기 출현 없죠. 그럼 계약법 이론이 제각각 제 순서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후발적 불능 중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쪽을 303호, 고의나 과실이 없는 쪽이 304호죠. 304호에 누구 등장해야 됩니까? 뭔지는 몰라도 위험부담이 등장해야 되죠. 해제가 등장하면 O도 X다. X. 304호에서 짜장면 시킬 수 있다 없다? 있죠. 304호 배달 가야 된다. 303호 가야 된다. 그럼 303호 배달 간다는 소리가 나오면 그 문장은 O도 X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계속. 등장할 때 등장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자. 자, 갑과 을이 4월 1일 날 중고자동차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4월 10일 날 갑이 을의 집에 갖다 주기로 인도 약속을 했는데 4월 5일 날 옆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화재가 옮겨 붙어서 자동차도 탔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을이 그 소식을 들으면 갑한테 전화해서 10일 날 차를 꼭 써야 될 일이 있는데 받을 차가 사라졌죠. 그럼 나는 네하고의 계약은 없던 걸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딴 데 가서 차 사야 되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없다. 상식은 있나요? 우리가 아는 기본 상식은 있어야 되나요? 그럼 물건도 못 받게 생겼는데 저 계약이 유지되면 뭐해? 깨야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1년을 공부해도 똑같습니다. 1년을 공부해도 담보 책임 배우죠. 위험부담 배우죠. 해제 배우죠. 동시행 배우죠. 계약 체결상과실 배우죠. 그리고 다음 중 위험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하고 물으면 제법 잘 풀죠.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하면 잘 풀죠. 왜? 해제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가벌병만 넣으면 사람 잡죠. 왜? 이 문제가
계약 해제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303호로 배달 가는 문제인지 304호로 배달 가는 문제인지 301호 배달 문제인지 주소를 못 찾거든. 우리가 내용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아예 주소를 못 찾는 거예요. 주소를. 그래서 어느 동네 사는지를 아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겁니다. 내용은 나중에요. 자, 중고자동차 불 탔나요? 다시는 줄 수 있다 없다 이제? 없죠? 그럼 불능이죠? 앞으로 불능이 딱 놓으면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그냥 십자를 꺼. 토지가 수용됐다, 주택이 불탔다, 자동차 불탔다, 사라졌다 놓으면 무조건 십자를 꺼. 그냥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딱 꺼놓고 계약할 때는 자동차 줄 수 있었다 없었다. 그럼 계약하기 전부터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은 생각 안 해도 돼 이제. 후발적으로 불능이죠. 갑의 잘못 있다 없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자, 배달 304호로 가야 된다. 303호로 가야 된다. 근데 해제 문제는 304호 문제입니까? 303호 문제입니까? 그럼 303호 배달 가면 OX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용을 갖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소 갖고 푸는 거예요. 제대로 된 주소를 못 찾아가면 X입니다. 그럼 시험에 이 경우에 어른 갑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OX다. X. 304호 더 가야 되는데 왜 301호로 가라고 하냔 말이에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X. 오직 위험 부담이 나와야 돼. 이렇게 푼다. 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일까요? 쉬운 문제일까요? 엄청 어렵잖아요. 계약법 전체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부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출제요는 굉장히 종합적인 문제니까 어렵게 출제했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쉬워.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했거든 먼저. 우리는 주소를 먼저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는 더 쉬워야 돼. 그저란 말이에요. 자, 2, 3년 간격으로 꼭 이런 형태로 물어봐요. 종합적으로. 딱 물어볼 때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편해 이게. 이렇게 편해져야 되고. 자, 계약하기 전에 계약한 후에 주고받을 때 문제 터질 수 있죠. 계약하는 당일날 문제 터질 수 있다 없다. 계약하는 당일날 사기당할 수 있죠. 협박당할 수 있죠. 그래서 도장 찍었어. 계약하는 당일날 17살짜리가 계약할 수 있나요? 그럼 이 17살짜리의 계약은 뒤집어진다 안 뒤집어진다?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뒤집어지죠. 그날 도장 찍은 자가 17살이잖아요. 그럼 누가 오랄까요? 계약을 제대로 했다고 믿었다가 나중에 뒤집으면 계약한 상대방이 억울하겠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37처럼 믿으면. 누가 저 얼굴을 17이라고 믿고 주민등록증 보자 하겠어. 갑도 억울하죠. 하루 종일 거울 봐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갑이 을하고 주택을 사고 팔았는데 을이 마지막에 이제 확인 차원에서 등기부 등본을 딱 보니까 소유자가 A라. 자, 팔로 놓은 자 누굽니까? 갑이죠. 소유자는 A죠. 등기부 등본에. 그럼 여러분이 을이면 갑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물어봐야겠어. 물어봐야 되겠죠. 갑이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면 사기다 아니다. 사기죠. 내 건데 세금 때문에 친구한테 맡겨놨으니까 계약만 하면 며칠 날 A 데리고 가서 등기하게 해줄게 할 수 있죠. 그럼 명의신탁입니다. 형님 건데 형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서 대신 팔로 나왔다 할 수 있나요? 그럼 대리문제입니다. 사기당할 수 있죠. 협박당할 수 있죠. 어쨌든 그날 당한 것 아니다. 그럼 나중에 계약했다가 그 계약 과정에서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선이다 악이다 뭐 이런 모든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항상 성립시.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시, 대리행위시 항상 그렇게 한다. 그럼 이렇게 이제 당일날 생긴 문제는 총칙의 문제입니까? 민법 총칙상의 문제는 당일이죠. 그 전과 그 후의 문제는 계약법입니까? 사고 파는 문제 때문에 시비 터졌다면 소유권이죠.
은행에 돈 빌리면서 문제 터질 수 있죠. 전세 살다가 터질 수 있죠. 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은 물거에다 채권이다. 이 집이 아파트일 수도 있나요? 집합 건물입니까? 자, 남의 집에 새 들어가려고 했는데 새 들어갈 집이 일찌감치 없는 경우, 나중에 불탄 경우 나올 수 있죠. 전입신고하고 살면 민법이다, 주임법이다. 전입신고를 마쳐버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가죠. 집에 가면 되겠네. 총칙했죠. 방금. 계약법 했죠. 물건 했죠. 집합 건물 했죠. 주임법 했죠. 명의신탁 했죠. 집에 가면 되잖아. 다 했잖아요, 공부. 자, 이 십자를 하나 딱 꺼놓으면 우리가 배워야 될 민법상의 그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어디에 위치를 잡고 있는지 나오나요? 그러니까 먼저 중심을 잡아야지. 내가 배우는 게 어디 있는지. 자, 두부 한 모 샀습니다. 내 입에 이 계약이 무효가 되면 내 입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그런데 내가 두부를 사서 입에 집어열 때까지 시비 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그럼 뭘 뜻하는 겁니까? 두부 사고 파는 과정에서 두부 사고 파는 계약서에 도장 콱 찍고 나서 보니까 이미 두부가 사라진 상태였을까요? 내 입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게 알겠죠? 계약하고 나서 두부 넘겨주고 사이까지의 두부가 사라졌을까요? 알겠지 뭐. 내 입에 두부가 있는데 뭐. 두부 안 주면 돈 안 준다고 실랭이를 벌였을까요? 두부 파는 아줌마가 남의 거 대신 팔았을까요? 허락도 없이. 미성년자일까요? 사기당했나요? 협박당했나요? 그럼 두부 하나가 내 입에 들어와서 들어올 때까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계약을 무효로 만들 만한 이 수없이 많은 함정을 통과한 것 아닌 거다.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평생을 이렇게 산다고 지금. 법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몰랐다면 이런 행동을 수없이 많이 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모르고 살면 돼 그냥. 그런데 법 공부를 하게 되면 100억짜리 계약을 하든 100원짜리 계약을 하든 계약이 정상이라는 뜻은 이 많은 함정들을 다 피해갔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배우는 거라. 먼저 크게 펼쳐주고 이제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배워가야지. 마지막에 모자이크 탁 짜듯이. 그래서 먼저 크게 펼쳐놓고 하나하나 작게 배워가는 거. 그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십자를 펼쳐서 이 십자 기억나나요? 십자만 기억나죠? 다음 주에 이 십자 만들어진 도표가 있거든요. 그 도표를 내줄 테니까 다음 주에, 오늘 안 갔으니까 뭐. 다음 주에 내주면 그거 가지고 연습하면 돼요. 자, 31페이지에 자, 원시적 불능. 예컨대 갑이 자신의 X별장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서울에서 체결했으나 그 X별장이 그날 새벽에 이미 화재로 불타버린 경우와 같이 계약 성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 자, 이 두 번째 줄에 여섯째 줄 끝에 가면 이런 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 나오죠. 그럼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온다고 했죠. 후발적 불능에서 매매 계약할 때는 문제가 없다가 나중에 목적물이 불타버린 경우가 후발적인데, 계약이 후발적일 때는 계약이 무효가 되진 않고 그 불능이 채무자인 매도인의 잘못이 있었으면 채무불행이 되고, 고의과실이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로 간다고 했죠. 위험부담 문제 뒤에 가면 있죠. 32페이지 가면 셋째 줄 끝에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자, 십자 꺼놓고 어디에 어떤 이론이 위치하는지 잡았죠? 나중에 도표 내주면 도표로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더. 4월 달에 계약을 할 때 3월 달에 주택이 다 타면 원시적 전부불능이죠.
이 계약 무효다 유효다? 실제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그런데 어른 계약을 무효라고 믿었나요 유효라고 믿었나요? 실제로는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본 거 맞나요? 그래서 선의자 뗐죠. 그럼 처음부터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들어가지 않을 돈을 낸 거죠. 그럼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손해입었죠. 이걸 신뢰이익에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 그거 내놔 이렇게. 자,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신뢰이익 배상, 손해배상이라도 같은. 자, 그런데 4월 달에 계약할 때 4월 달에 주택이 있었다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어른 유효라고 믿었나요? 유효라고 믿었는데 유효가 맞나요? 아니 4월 달에 주택이 있었으면 계약할 때 주택이 그대로 존재했으면 나중에 불탈 때 불타더라도 계약은 무효다 유효다? 어른 유효라고 믿었다 믿었다? 그럼 지 믿은 대로 됐잖아요. 유효라고 믿었는데 실제로 유효가 맞으니까 믿은 대로 됐죠. 그럼 실제로는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는 이 상태에서는 등장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신뢰액 배상은 후발적일 때는 안 나오고 항상 원시적 불량일 때만 나오는 거네요. 그 말이죠 지금? 그럼 이때는 신뢰액 배상은 안 나오는데 5월 달에 불날 수 있죠. 그럼 우리 갑이 불내버리면 야 네가 나한테 넘기면 나도 병한테 전매해서 2억을 남기려고 했는데 그 불을 냈냐? 네가 나한테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나도 전매해서 남겼을 차익 그거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이행이익의 배상이다. 자 그럼 신뢰이익의 배상은 원시적에서 나온다 후발적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행이익의 배상은 원시적에서 나온다 후발적에서 나온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자. 자, 담보 책임에서 나중에 도자기 하나 샀다가 금가했었다. 주택을 샀는데 비가 줄줄 새더라. 그래서 수리하는데 3천만 원 들어갔다. 그럼 매도인한테 책임을 물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있죠. 자, 이 담보 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면 이 손해는 신뢰이익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 나올 수 있죠. 옵니까 없습니까? 왜 옵니까? 자, 이렇게 논리를 머릿속에서 꺼야 됩니다. 담보 책임 이거 위치가 여기 안 있나? 신뢰이익 원래 원시적 불능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럼 담보 책임 위치하고 맞나요? 그럼 신뢰이익이라고 물으면 OX다. 이렇게 풀어야지. 자, 계약 해지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계약 해지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면 이행에 가름한 배상, 뭐 이행이익의 배상이다 놓으면 계약 해제 이거 위치가 여기 있잖아. 여기 후발적이잖아. 후발적일 때는 이행이익 배상 맞잖아. 그럼 이 문장은 맞는 문장 같은데 이렇게 풀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자, 우리 두 개 알아야 되네요. 십자를 꺼놓고 어디에 어떤 이론이 위치하는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그리고 꺼놓고 나서 원시적 불능은 신뢰이익, 후발적 불능은 이행이익. 중심 잡아놔야 되죠. 그래야 응용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딱 잡아놓고 공식처럼 푸는 거예요. 그냥 공식처럼 문장이 나오면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계속 대입을 했어. 이렇게. 자, 여기가 세 번째 테마입니다. 조금만 더 쉬었다가 민법은 1월 달부터는 그 별 이상 없는 한 거의 1시 50분, 2시까지 갑니다. 다른 과목은 1시 반에 마치죠. 나도 그런 과목 강의하고 싶어.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정리만 좀 하고 갑니다.